누가 지금 싸움을 먼저 걸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랑 밀접하게 자주 접촉하냐가 이렇게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가 떨어져서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늘길에 빗장이 걸리지 않았을 때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나라. 빈곤과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을 찾아갑니다. 얼핏 봐도 무인도가 분명한. 다가가니 새소리가 요란하네요. 별다른 선착장도 없었는데 처음에는 갈매기떼인가 했었죠. 그런데 박쥐. 온 숲에서 박쥐가 짹짹거리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박쥐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적이 전쟁의 적이 누구냐? 우리는 되게 코로나로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건 뭐냐면 박쥐하고 인간이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하고 박쥐를 싸우는데 그러면은 누가 지금 싸움을 먼저 걸었느냐? 이 녀석들과 전 세계가 피 터지게 싸울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야생의 신비 정도였죠. No people live on this island to disturb them, so they are quite very nice here. 사람들은 그저 대낮에도 박쥐떼를 야생 상태로 볼 수 있다니까 그거 참 볼만하겠구나. 하나둘 찾아와 보니까 일종의 관광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잠깐 동굴 탐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박쥐가 동굴이나 폐광 깊숙한 곳에서 살림을 차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박쥐의 이미지는 썩 좋지 않습니다. 음흉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귀고 싶지 않은 친구에게 붙여주는 별명이지요. 사실 지구상에서 박쥐가 없으면 사람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박쥐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고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박쥐가 꼭 이번 코로나의 원흉인 것처럼 우선 해충 제거 기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음파를 발사해서 레이더망에 걸리는 족족 커다란 날개막으로 감싸서 넉넉하게 포획하죠. 주로 모기와 나방이가 걸려든답니다. 사냥을 나가기 전후의 무게 차이를 비교 이용을 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곤충을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나갔을 때 약 1,000마리가 되고요. 또 2번이나 3번 사냥을 했을 때는 2,500마리에서 3,000마리까지의 그 모기로 또는 소형의 나방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me inside. 이 안내인은 그저 모시고 온 관광객들에게 멋진 광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애쓰는 것이겠지만 박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이겠지요. 하늘을 나는 유일한 포유류. 새끼를 키우는 모성애도 극진해서 박쥐 따위라고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점에서 우리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박쥐는 천종 이상이 됩니다. 얘네들은 엄청나게 생물학적으로는 진화에서 굉장히 성공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계속 이 박쥐한 목살을 건 거죠. 살 것도 뺏어버리고 먹을 것도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박쥐의 역습이 시작된 거죠. 박쥐는 최소 6천만 년 전에 출현했고 전 세계에 1000종 이상의 다양한 종을 퍼뜨리며 살고 있죠. 습도 온도가 일정한 동굴에서 주로 서식하며 겨울엔 긴 잠을 잡니다. 남극이나 북극을 빼고 전 지구상에 다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다양성 또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와 바이러스는 친구가 된 지 이미 오래죠. 바이러스의 저수지라고 하는 박쥐. 하지만 박쥐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이 생성되게 되는데, 박쥐의 면역 체계는 인터페론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서 바이러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황당한 거죠. 당신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거든 제발 우리를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이 한적한 정적을 가만 놔두지 않으니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럼 언젠가 박쥐들도 이 보금자리를 떠날 게 분명합니다. 모두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이죠. 도시 사람들이 동경하는 은퇴하면 가서 살고 싶다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풍물시장. 이른 아침부터 방역 작업이로군요. 열차값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이거 방역 체크했다는 표식을 하면 얼마큼 나오는데? 비비세요. 하실 때 하실 때. 좀 높, 이분들 모두 자원봉사자. 조금 높습니다. 조마조마하죠. 예. 예. 한 명도 나오면 안 됩니다. 예. 힘든 건 없어요. 더 재밌어요. 정선을 지키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10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정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풍물시장 들어가는 5군데 입구마다 삼엄하게 최신 분무 살포기까지 동원해서 빈틈없이,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잠시만. 콜레라 코로나. 정선 하면 풍물시장이죠. 코로나가 아무리 설쳐돼도 이곳만은 지켜내겠다. 찐빵과 빈대떡도 함께 싸우는 모양새였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해서 코로나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때 강원도에서는 단 2곳, 양구군과 정선군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런 심정이었고, K방역, 그중에서도 정선이 으뜸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누가 봐도 이런 기세라면 끝까지 청정지역으로 남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했죠. 저렇게 구석구석 빈틈없이 닦아내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5일장 교통봉사를 하고 있어요. 교통. 네.
잠시만 계세요. 교통봉사에다 방역 활동까지 K방역이 자랑해도 좋은 아름다운 모습.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어느 나라 국민들도 하지 않는 가슴 뿌듯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죠. 풍물시장이 문을 열면 정선 아리랑도 공연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선의 투쟁은 여기까지. 11월 들어 10달 만에 외부 확진자가 발생. 그래도 정선 잘 싸웠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가 텅 비었습니다. 책임을 묻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정을 전하기도 합니다. 외신은 한국의 방역이 훌륭하다, 나라 전체를 봉쇄하지 않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잘 막아내고 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국가 차원의 통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지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분들의 노고와 희생 덕분이죠. 물론 사스와 메르스 때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 그 질병을 경험했던 건 아니니까요. 폐쇄된 노인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종사자들은 전쟁 버금가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려가.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지만 그 뒤에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요. 뭐 노래방에서도 한 팀 나가면은 방역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해야죠. 병원이니까. 안 그래도 일상이 불안한 노인들에게 속칭 코로나는 문지방이나 창가에서 서성거리는 저승사자의 그림자와 다름없지요. 이분들이 병실에 한번 왔다 갈 때마다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안도감을 크게 느낀다고 하네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세계 속의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지금 이제 한국의 방역이 매우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훌륭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한국은 경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회이죠. 아주 촘촘한 감시 체제가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방역의 상황에서 100분 활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성기 질환에 대해서 한국의 의료진은 굉장히 많은 환자를 단시간 내에 봐오면서 현재의 어떤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100분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부의 통제력, 민간병원의 기동성, 그거 말고도 사회 도처에서 우리 국민은 기꺼이 긍지를 가지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는데 참 대견하고 흐뭇한 풍경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었다면 체육관 문 닫고 당국의 결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그걸로 끝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운동을 계속하자. 네, 이거를 이렇게 꺾이고,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침을 튕기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쓰고서는 실제로 붙어서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침 튀면서 생기는 비말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바로 그 위생 가리개를 투구 안에 설치하는 것이죠. 만약 경보 단계가 올라가면 마스크와 플라스틱 가리개를 동시에 사용하라는 지침도 있답니다. 정말 우직할 정도로 충실하게 마스크 쓰고 또 썼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싸우는데도 왜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게 열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 환자 몸에서 제일 많이 배출이 되는데 코로나19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병이 생겨나기 그 전부터 또는 병의 초기에 바이러스 제일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훨씬 쉽게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이지만 현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비하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린 것에 불과하죠.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그 개개별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집단 지능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뭔가 메커니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라고 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일단 인간의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손목 사이를 떠돌다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침 등을 통해서 역시 타인의 호흡기를 거쳐서 몸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파과리, 폐포에 도달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폐렴으로 악화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섬세하게 접근해 보려 합니다. 그 안내자는 김윤근 박사. 우주 물리학 공부도 하신 분이죠. 김 박사는 만물의 가장 작은 단위, 바이러스보다 작은 30억 년도 더 전에 바이러스보다 먼저 탄생한 나노 입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노 메신저,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이 나노 입자들이 모임과 흩어짐, 나노소포의 모임과 흩어짐, 이게 생명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나노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무한히 작은 소포들로 구성된 하나의 우주다. 사실은 이제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지구에서 만물의 영장이 무엇이냐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이러스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미생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차원에서 볼 때 사람 하나하나는 나노소포, 바이러스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그 지구는 광대한 우주 속에 먼지 티끌보다 작은 바이러스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아차린 게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먼 식물들에게 바이러스를 주사하면
바이러스가 번지는데 그 모양새가 무슨 모자이크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바이러스란 말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인류의 질병과 치유의 역사에서 현미경처럼 소중한 문명의 이기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적이 눈에 보이는 것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것과는 하늘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노 세계를 본 게 인간은 80년밖에 안 된 거예요. 80년 전에 나노 세계를 처음으로 봤고, 나노 세계를 알게 되자 인간 신체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인간은 오장육부와 뼈와 피 말고도 수많은 미생물, 무려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변화하는 통생명체. 그런데 미생물이라고 해도 크기와 종류는 천차만별. 바이러스, 박테리아, 대장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이 미생물이라고? 네. 버섯이 저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은 미생물인 균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 것이죠. 성장을 마치면 무수한 포자를 내뿜어서 후손들이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균, 미생물의 세계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가 다른 이에게 옮겨갈 때 우리 몸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제주도 말목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말똥 겉면에 뭔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깨알만한 저 생명체도 버섯의 일종이죠.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까만 게 포자이고, 물풍선 같은 자실태가 터지면 뿅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뿅! 용수철 탄력을 받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날아갑니다. 바이러스도 기침할 때 전파력이 강한 것과 같은 원리죠. 미생물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몸체에서 발사된 포자는 근처 풀 위에 떨어지게 되고, 말이 풀을 뜯어먹는 순간 말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배설할 때 그 속에 섞여 나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무수한 생명을 꽃피우는 가장 큰 미생물, 버섯의 순한 시스템. 이 버섯은 말의 몸을 숙주로 삼아 강인하게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죠. 미생물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작은 이 녀석.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 속을 들락거리고, 기회만 있다면 숙주였던 사람 몸속을 빠져나가 다음 숙주를 물색하는데, 이 녀석이 두려운 것은 최종 정착지가 폐라는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순식간에 폐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현대식 주거 환경과 급격한 식탁의 먹거리, 여기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살기 바라는 주거 형태의 실내 공기에 대해서, 자, 실내하고 실외 공기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병을 일으키는 관점에서 무조건 이 실내 공기가 안 좋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부분 특히 그 실내 차단이 되면서 우리 침대를 쓰잖아요. 침대 먼지에서 우리가 이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진드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이 베지클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몸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멸은 불가능하니 함께 사는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 자는 방에서 채집한 놈들인데 배양해보니 쑥쑥 자라서 이런 끔찍한 모양입니다.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으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사니 온갖 균이 제 세상 만난 듯 번창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게 말이죠. 여기에 코로나까지 극성이니 창문 열고 환기시키자.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실내 공기 무조건 밖으로 빼내야 한다. 미세먼지 신경 쓰지 말고요.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음압병동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구석구석 철저하게 통제. 의사 한 분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물 쐴 틈이 아니라 공기 셀 틈 없이 장갑도 두 겹으로 낀 다음 저 종이 출입증도 팁이에요. 안에서 이걸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도록 환자분이 못 나오게 저희가 해놔서. 그렇죠. 네. 정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출입증도 두 가지네요. 지금 열린 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여기도 이제 이중으로 돼 있죠. 그래서 들어왔던 문이 닫히지 않으면 이쪽이 열리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 음압병동인가 하면 저기압과 고기압, 음압의 차이로 실내 공기를 교환하니까 그런 명칭이 붙은 것이고 격리된 상태로 식사나 생필품은 패스박스를 통해 전달되는 시스템이죠. 물론 화장실도 따로 사용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 일단 판정을 받으면 즉시 구급 침상에 실려가는데 저 때부터 환자가 내뿜는 모든 호흡은 필터링됩니다. 그러니까 소형의 음압병동인 셈이죠. 역시 중요한 관건은 깨끗한 공기의 순환입니다. 무균 상태의 깨끗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환자 몸에서 나온 공기는 다 걸러내게 되지요. 저희는 여기 바깥이 보이는 음압병실이라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그 폐쇄적인 느낌을 받지 않도록 다행히 설계가 돼 있고 창문들은 다 이제 밀폐가 돼 있습니다. 창문까지 신경 쓰다니 놀랍습니다. 당연히 위에는 환기통이 달려 있을 텐데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죠. 환자에게 가까운 환기통 두 개로는 공기가 위로 빨려 올라가고 먼 쪽 두 개로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온답니다. 물론 양쪽 다 정교하게 촘촘히 짜여진 필터를 거쳐서 말이죠. 이거는 헤파 필터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 같이 아주 작은 입자들도 걸릴 수 있는 아주 고강도 필터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99% 그런 미생물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보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 이건 뭐랄까 음압병실이 꽉 찼을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음압기랍니다. 이제 가격을 좀 더 이제 저렴하게 만들고 또 좀 더 간단하게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장치들이 병원이나 종교시설 등에 설치되면 좋지 않겠는가. 가슴이 탁 트이네요. 음이온이 많이 형성되는 저런 곳의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합니다. 깨끗한 공기 또는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희석된 공기를 마시면은 병이 바이러스가 뭐 10개 들어와서 그냥 호흡기 점막에서 없어져 버리고 똑같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바람이 부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함께 들이마시면 자연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좋은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그 좋은 공기 안에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그 물질들이 있다는 거. 이 물질들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나쁜 게 들어왔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좋은 물질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꽉 붙잡아 둘러싸고는 소멸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 좋은 물질, 즉 나노 입자는 이런 곳에 많겠지요. 좋은 공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이라는 건 좀 더 얘기하면 좋은 발효 음식이죠. 좋은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발효 음식 안에 있는 이 소포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죠. 저런 밥상 자주 받아보십니까? 잡곡밥에 계절나물 골고루 섞어서 비벼 놓으면 이게 바로 좋은 음식인 것이죠. 의학 박사의 처방치고는 너무 소박합니다. 할머니 밥상이라니.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이런 쪽은 못 받은 거죠. 전통적인 어쨌든 이 발효식품, 뭐 김치라든가 혹은 뭐 이게 장류, 뭐 된장, 간장 이런 발효식품들을 우리는 오랫동안 먹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백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런 이게 백신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기를 딱 하는 게 백신인 거죠. 바이러스가. 좋은 공기와 좋은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을 제거할 수 있는 세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요 능력을 키워주는. 김용근 박사가 이게 바로 백신인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내용을 그래픽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저 리보솜과 리소솜을 염두에 두시고 바이러스가 불량스럽게 세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몇 가닥 꼬리 같은 게 바이러스의 RNA. 리보솜이 그 꼬리를 자르고 바이러스를 막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출동시키는데 저 불가사리 모양이 인플라마좀이죠. 연이어 가스더민 단백질도 공격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반가운 물질입니다. 좋은 공기와 음식에서 형성된 나노 입자들이 세포로 흡수되게 되면 몸에 이로운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고 하지요. 이 친구들은 잘못된 단백질, 그러니까 불량 단백질입니다. 이 녀석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퇴치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면역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바이러스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백신이에요, 이게. 어쨌든 전 세계는 인류의 불확실한 미래를 오로지 백신 그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과연 백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백신 무용론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한테 그럼 100개가 들어오면 다 병에 걸리냐? 사람의 면역에 따라서 점막, 호흡기 점막의 면역능에 따라서 이게 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역이라 좀 막연하고 너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겠지만 이게 강력한 백신입니다. 저 인파 좀 보십시오.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대규모 김장 행사. 김치는 더 이상 냄새 지독한 후진국의 반찬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음식 문화 대열에 올라섰지요. 때마침 한류 열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더구나 사스 이래 전설처럼 내려오는 바이러스 막아준다. 유럽 여러 나라의 코로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우리 김치의 초기 형태인 김치 절임을 늘 먹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에 분명히 치사율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선천 면역이 이제 호흡기 점막에 작용하는 면역 제1 방어선입니다.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서 바이러스를 퇴치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가 이런 그 선천 면역을 향상시킨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기술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막에 있는 에이스,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와 결합해야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김치의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세포막에 붙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해버린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김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친다니 지나친 애국주의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만 보더라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건강식이라는 걸 누구라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추, 생강, 마늘 모두 고농도 항산화 비타민이고 비타민C의 제왕은 사과가 아니라 고추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종류에 따라 지역마다 또 계절에 맞게 김치가 자기 품에 안아서 숙성시키는 재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합니다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배추입니다. 비타민 A, B, C가 골고루 들어있고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이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장내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김치 종류가 많기도 한 게 수많은 해산물도 가세하기 때문이죠. 김치가 사스에 좋다라고 말할 때 과학적 근거가 뭐냐 그런 반격을 각오해야 하는데 김치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임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는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죠. 어떻게든 한국 김치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고 숙제입니다. 좋은 면역력을 가졌다라는 거는 아마도 이런 선천 면역력에 관련된 것 같고 김치가 그거를 향상시켜준다. 보기만 해도 힘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전래 비방에 따라 약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들만 다려도 보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재료들이 섞인다면 더더욱 그렇죠. 국산 홍국으로 만든 효소가 한몫 크게 하고 녹차 분말이 들어가서 텁텁한 맛을 없애면서 기능성을 추가하고 추어탕에 들어가는 제피가루도 이게 모두 한데 버무려진답니다. 김치 양념으로는 좀 생소하지만 기능성과 맛을 극대화하겠다는 이곳 사장님의 김치 철학. 도대체 왜 이런 김치를 만드는 것일까요? 항바이러스 작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은 면역 기능의 강화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바이러스까지 염두에 두고 만드는 메디칼 김치. 소량 생산에다 절반만 기계에 의존하는 간의 수공업 형태인데 이 김치는 전량 해외로 나간답니다. 이 김치는 지금 뉴욕으로 가는 김치입니다. 뉴욕 말고 외국 딴 데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쪽으로. 김치가 이상한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소량 생산이지만 유럽 명품 백화점에서 팔리는 이런 기능성 김치들이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김치는 식품계의 BTS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문과 함께 실제 해외 현지 바이어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김치 문제가 걸리적거리기는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기능성 김치 앞날이 밝습니다. 먼 곳에 한 번 더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좀 신령스러운 느낌이 들죠? 이번에도 어느 나라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역시 몇 해 전에 찾아갔던 곳인데 죽순 껍데기 어떤 동물이 먹었을까? 이걸 먹어치운 녀석이 우리가 찾아간 바로 그 동물. 유인원 중에서는 가장 큰 고릴라 올스입니다. 고릴라 하면 킹콩을 연상하게 되지만 성격이 얼마나 온순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도 모른 채 합니다. 고릴라는 비건, 철저히 채식주의자랍니다. 이 꽃을 즐겨 먹는다네요. 나뭇잎도 먹고 버섯, 고사리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가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박합니다. 발톱이 보이시나요? 우리 인간과 유전자 96%가 동일하답니다. 인간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변두리로, 변두리에선 더 높은 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고릴라 가족은 서부 아프리카 중앙부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지요. 성격이 온순하다 보니 관광객에겐 좋은 구경거리가 됩니다. 물론 이들에겐 좋지 않겠지만 하는 짓이 인간 아기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요. 그 비슷한 만큼 질병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관광객 숫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왜 모르겠습니까?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좋지 않은 낌새가 우리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것이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겠지만 언젠간 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겠지요. 고릴라 가족의 성지. 이미 저 산 아래 만만찮은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산 쪽을 향해 집들이 들어섭니다.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 문제는 식량입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식구들 먹여 살리자니 한 떼기 밭이라도 일구어야 굶지 않고 산다. 그런 현실을 이 산이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살던 수많은 짐승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간격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사람은 새에게 먹이를 주고 새들은 그 모이를 먹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반드시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만 언제 긴급 뉴스가 타전될지 모르죠. 저 사랑스러운 새들에게서 바이러스가 옮겨졌다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요. 박쥐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중에서 그런 바이러스의 종류가 조금 더 많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동물들은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염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쭉 뻗은 나무 높은 곳에 박쥐들이 매달려 있네요. 멀쩡한 대낮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보다 얼마나 사람들이랑 밀접하게 자주 접촉하냐가 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쥐들이 원래 이곳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살던 곳 어딘가에서 쫓겨 내려온 것일까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항상 그러죠. 서로 떨어져서 살다가 하다가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렇게 서로 하이브리드가 일어나죠. 그 하이브리드가 일어나는 과정을 매개하는 게 바이러스인 거예요. 서로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낮에 박쥐떼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소문 듣고 관광객들 몰려오니까 가게들이 생기고 하이브리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바이러스가 슬쩍 건너온다면 그건 어느 쪽의 책임일까요? 박쥐일까? 인간일까? 과자 한 봉지면 수백 마리가 몰려오고 어부의 그물질이 끝난 자리에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바이러스를 가득 싣고 언젠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재앙이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왜 한반도에서 DMZ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새롭게 생태계가 막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봤을 땐 DMZ일 테고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의 그런 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데 쓰레기, 비대면 세상이라 이렇게 시켜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걱정스럽습니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25%, 비닐 폐기물은 2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생적이고 편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보쌈 3사람이 먹을 거라니까 그럼 중짜 시키셔야 합니다 라며 배달해 주었는데 내용 좀 보실까요? 막국수가 곁들여져 있었고 소스 봉지 귀찮네요. 다 먹고 나니까 뱃속에 들어간 것보다 뒤에 남은 쓰레기가 더 많지 않나 끔찍했습니다. 이제 전국의 쓰레기장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매립할 장소를 물색하기 어렵고 열병합 쓰레기 처리장 짓는 것도 반대하고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아프게 하니 지구인들 마냥 참고만 있을까요? 연달아 터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그만 좀 하거라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문명사적인 반성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들의 위험을 어떻게 적당한 견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존해 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명사적 반성,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닐까요? 우리가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막 미친 듯이 살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제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런 제재 없이 미친 듯이 살고 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속도 조절, 차분하게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바를 세계가 함께 협조하면서 더 이상 지구를 아프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